크레이지 공업수학 상권 파트 B를 공부합니다. 앞서 배웠던 파트 A는 주로 미분방정식을 다뤄왔었다면 파트 B는 선형대수학과 벡터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제7장과 8장은 선형대수학이고요. 9장과 10장은 벡터 미분적분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 B는 앞에 파트 A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습해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교재 제7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교재 제7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행렬, 벡터, 행렬식,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 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행렬이라는 개념, 그리고 벡터라는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한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1학년 교과과정에서 미분적분학을 공부했을 때 다변수 함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행렬이론, 행렬식,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아마도 한 번쯤은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업수학 교과정에서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이 행렬과 벡터에 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 7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만일 이 단원을 통해서 행렬, 벡터, 행렬식,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재 제7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행렬에 관한 정의와 용어, 그리고 행렬의 덧셈, 스칼라 곱셈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행렬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렬은 수나 문자 또는 이제 대학 교과정에 와서는 이제 함수도 같이 다룹니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형태 또는 정사각형 형태로 적당하게 배열한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행렬의 구성 성분이라 불려지는 각각의 요소들, 원소들이 이제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나 문자 또는 함수들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해서 만든 것을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행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트릭스라는 용어 좀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분 또는 원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엔트리 또는 엘레멘트에서 성분 또는 원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을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행렬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알파벳 대문자 A, B, C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행렬의 구성 성분을 표현할 때는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렬을 표현할 때 괄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길쭉한 대괄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두 가지 기호 표기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나 문자 또는 함수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행렬의 구성 성분을 표현할 때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문자를 표시할 경우에요. 숫자를 쓸 때는 직접 숫자를 쓰고요. 함수를 표시할 때 역시 함수를 그냥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1, 2, 3, 4 이와 같이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적당하게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각각을 우리가 성분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우리는 1행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에 있다는 뜻에서 2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또한 얘를 1열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는 두 번째 열이라는 뜻에서 2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의 총개수가 2개고 열의 총개수가 2개라면 얘는 2행 2열인 행렬이다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모양 자체가 보다시피 정사각형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행렬 또는 다른 말로 정방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정방행렬 또는 정사각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벡터란 말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행렬에서
한 행이나 또는 한 열로 구성된 것을 다른 말로 벡터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한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특별히 1행 벡터, 얘는 2행 벡터, 얘는 1열 벡터, 2열 벡터,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행 벡터 또는 열 벡터 이런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행렬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선형계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형 연립 1차 방정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 형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다음같이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숫자 있죠. x1, x2, x3라는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따로 모아서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6, 9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자, 여기에 x2가 없다는 얘기는 x2 앞에 개수가 0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되고 5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리고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만 뽑아서 만든 행렬을 편에서 A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을 할 때, 자, 이것을 우리는 이와 같이 개수 행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수 행렬은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만 뽑아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첨가 행렬이란 말 또는 다른 말로 확대 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첨가 행렬은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기호 표기를 A 틸더 이렇게 틸더 기호를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A 틸더라는 기호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개수 행렬에 있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써요. 4, 6, 9, 6, 0,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8, 1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등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6, 20, 10이 있죠. 6, 20, 10 이것까지 이제 오른쪽 끝에 열에다가 맨 마지막 열에다가 첨가해서 표현한 이것을 말 그대로 개수 행렬에다가 하나의 열을 더 첨가해서 만든 행렬이다 라는 뜻에서 첨가 행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뒤에 가서 이것을 이제 행렬의 곱을 배운 뒤에는 이런 행렬을 이런 식으로 ax equal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학습을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첨가 행렬은 a하고 b를 결합해서 만든 행렬이에요. 나중에 쓸 기호이긴 한데요. a하고 b를 결합했어요 라는 뜻에서 이렇게 세로 점선은 두 개의 행렬을 붙여서 만든 그래서 새로운 행렬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a 틸다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행렬, 개수 행렬과 첨가 행렬을 이용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다시피 이 첨가 행렬 안에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특성화시켜주는 모든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들만 놓고 본다면은 x1 앞에 개수가 뭐구나, x2 앞에 개수, x3 앞에 개수, 그리고 방정식을 이뤘을 때 우변이 얼마구나라는 것을 이 첨가 행렬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모양의 선형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는 앞으로 좀 더 간단하게 개수 행렬 또는 이와 같은 첨가 행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7장 2절 이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을 볼까요? 자, 이 행렬은 우리가 주변에서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분야 그리고 사회학 분야나 경제, 경영 분야 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요일별로 3개의 품목에 대한 매출량을 도표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보면 각각의 칸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위 그리고 열 이렇게 행과 열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를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같은 그 엑셀 화면의 일부분이 바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요일별로 어떤 특정 제품이 얼만큼 판매가 됐는지 또는 뭐 다른 용도로도 우리가 도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 이론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2행 2열이 되는 예문을 갖고 설명을 했었고요.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방행렬 또는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행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호표기를 써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렬은 대문자를 써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보다시피 행렬의 구성 성분 하나하나를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문을 들었을 때는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습니다만, 이제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개수 행렬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숫자일 때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만약에 문자를 쓰게 되면 다 똑같이 A를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A, B, C, D부터 Z까지 쓰기에는 알파벳의 개수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첨자를 2개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첨자를 이제 2개를 쓰는데요. 앞에 첨자는 행의 위치를, 뒤에 첨자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을 잘 보세요. 1, 1, 1, 2, 1n, 2, 1, 2, 2, 2n, m1, m2, m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첨자는 행의 위치를, 뒤에 첨자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니까 얘는 일행 1열의 원소, 일행 2열의 원소, 일행 n열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벡터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얘가 이제 1행 벡터예요. 얘는 2행 벡터를 나타내게 되고요. 얘는 m행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얘가 1행 벡터, 우리는 보통 이제 대문자 A에 자, 행렬의 구성 성분을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행 벡터를 표시할 때 자, 이런 식으로 1행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2행 벡터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A 볼드체를 써서 표시하고 첨자 2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m행 벡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AM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1행 벡터는 결과적으로 1행만 따로 띄어서 표현한 거니까 A11, A12 그리고 A1n 이렇게 되어 있는 행 벡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m행 벡터만 표시를 해볼게요. AM1, AM2 그리고 행렬의 구성 성분 사이사이에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간격을 배열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 쓰지만 않는다면 적당하게 띄어내면 매트릭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n번째 행 벡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고, 여기에 보다시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가 1열 벡터, 얘는 2열 벡터, 얘는 n열 벡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1열 벡터를 우리는 B1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볼게요. 그럼 2열 벡터는 B2라 써서 표현할 것이고 n열 벡터는 BN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즉 우리는 BN 하나만 써볼게요. 자, n열 벡터를 볼드체를 써서 표시할 때는 이 n번째 열만 띄어서 A1n, A2n 자,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AMN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행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열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좀 더 일반화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봤을 때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인 이런 모양의 행렬을 우리는 앞으로 m by n 이렇게 써서 표시할 거예요. 우리말로 읽을 때는 m행 n열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요걸 크로스라 읽지 않습니다. by라는 기호를 써서 m by n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렬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의 사이즈,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m행 n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렬의 구성 성분을 일일이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행 몇 열인지를 뻔히 알고 있다면 대표를 써서 한 가지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기호를 썼고요. 그 안에 행렬의 대표원을 써서 표시한 거예요. 대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첨자, 뒤에 첨자를 각각 J하고 K를 써서 표시를 했어요. AJK 이렇게 해서 J는 1부터 M, J는 행의 위치를 나타내요. 1부터 M, K는 1부터 N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구성 성분을 다 나열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표원을 써서 한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대표원을 써서 매트릭스를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의 위치,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m과 n이 같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같지 않을 때도 있죠. m과 n이 같으면은 이때 이 행렬 A를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사각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m과 n이 같으니까 n by n에서 그냥 n by n 이렇게 n으로 써서 표시할게요. n by n 정사각행렬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또는 다음같이 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n차 정사각행렬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렇게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m과 n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정사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n by n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렬 이론을 다룰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같이 m과 n이 서로 다른 것도 물론 관심을 갖지만은 주로 많은 성질들, 용어들, 특징들은 주로 이게 같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렬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1, 1, 1, 2, 1n이고요. 그 다음에 A2, 1, A2, 2, A2n 이렇게 있고 AN1. 이제 m과 n이 같으니까 이제 m과 n이 같은 경우를 다루려고 해요. 앞에서는 m이라고 썼지만 지금은 n으로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AN1, AN2, ANN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n차 정사각행렬이에요. 자, 이와 같은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용어를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앞뒤 첨자가 같은 것을 잘 관찰해 볼까요? 앞뒤 첨자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성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대각선 또는 그냥 간단하게 주대각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대각선 성분 또는 간단하게 주대각 성분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주대각 성분들의 총합에다가 명칭을 붙일 겁니다. 뒤에 가서 배울 용어예요. A11, A22, ANN. 자, 이렇게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대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대각 성분을 다 더한 합이라는 뜻에서 대각합 또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8장에서 고유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유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RA라는 기호를 써서 역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A의 트레이스를 우리말로 고유합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각합 또는 고유합. 그러니까 대각합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네요. 대각합이 고유합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건 나중에 8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합 이런 좋은 용어들, 성질들을 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m과 n이 같을 때는 정방행렬 또는 정사각행렬이고 이렇게 첨자, 앞뒤 첨자가 같은 부분들을 주대각 성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행렬 A를 대편을 써서 AJK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주대각 성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J와 K가 항상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주대각 성분을 기준해서 위쪽을 보세요. 앞뒤 첨자를 잘 보면 앞에보다 뒤에 첨자가 더 크다는 것을 K죠. 앞에 첨자보다 뒤에 첨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대각선은 아래쪽을 보세요. 앞뒤를 잘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 첨자가 J가 K보다 크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할 용어이긴 하지만 이왕 요걸 설명했으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지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 주대각 성분을 포함해서 J보다 K가 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요거예요. 요 부분, 요 위쪽에 삼각형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삼각형 블록이 생겼는데요. 요 부분이 어떤 원소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블록을 제한 나머지가 모두 0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모양의 행렬을 상삼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삼각형이 생겼다는 뜻에서 상삼각행렬이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장 1절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요.
뒤에 가서 이 용어를 다루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괄호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혼용해서 쓸게요. 1, 2, 3, 0, 2, 5, 0, 0, 0 이렇게. 자, 여기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했을 때 이 안에 어떤 원수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삼각형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0으로 되어 있을 때를 이런 모양은 위쪽에 삼각형에만 뭐가 나와 있다. 나머지는 다 0이다 라는 뜻에서 삼각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용어가 나옵니다. upper triangular matrix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 아래쪽이에요. 주 대각 성분을 포함해서 이 아래쪽에 삼각형 블록 안에는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위쪽이 다 0이 되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쪽이 다 0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뭐 0,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또 0 이렇게 돼 있다라 볼게요. 자, 요 안에는 이렇게 중간에 0이 들어와도 되고 음수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 아래쪽 삼각형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얘와는 반대로 하삼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의 블록 안에만 뭔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lower triangular matrix라 합니다. 그래서 하삼각행렬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행렬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대각 성분,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들 모두는 우리가 차츰차츰 용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한 상삼각행렬이면서 하삼각행렬이 되는 행렬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얘를 잘 보세요. 위쪽으로 보면 상삼각행렬, 아래쪽으로 봐도 상삼각행렬이죠. 이와 같이 상삼각행렬이고 동시에 하삼각행렬인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주대각 성분에만 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합니다. 대각행렬이라 해요. 말 그대로 주대각선 성분만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대각행렬의 특징은 상삼각행렬이면서 동시에 하삼각행렬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렬을 다루다 보면 M과 N이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이 뒤에 가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대각선이라는 말, 또 사각행렬이란 말, 그래서 정백렬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예요. 일행벡터, 그리고 일렬벡터, 이열벡터 이렇게 행렬에서 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행벡터, 한 열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열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 뜻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행벡터의 표현 방법은 아까도 여기다 썼습니다만 이렇게 이거 행렬이에요. 적당한 간격으로 콤마 안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1, A2 이렇게 했는데요. 자, 첨자를 두 개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 쓴 것은 어차피 한 행만 나타내고 있고 또한 얘도 한 열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그냥 첨자를 행벡터나 열벡터인 경우는 첨자를 하나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두 개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성분은 알파벳 소문자로, 여기는 이제 볼드체로 썼는데 화면상으로는 약간 흐리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볼드체, 이렇게 볼드체를 써놓은 거고요. 굵은 글씨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런 볼드체입니다. 이거 소문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행벡터, 얘는 열벡터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기호 표기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벡터 행렬과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셈에 관해서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행렬의 상등 관계인데요. 두 행렬이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언제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 행렬의 상등 관계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A라는 행렬이 M by N 행렬이라면
B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n/n 행렬이 되어야만이 서로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두 행렬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상등관계를 다룰 때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이 다 같이 n/n 행렬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등관계는 그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은 걸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A11, A12, A13, A21, A22, A23라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행렬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2x3 매트릭스잖아요. 이제 B라는 행렬도 B11, B12, B13, B21, B22, B23예요. 자, 이렇게 두 행렬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하고 B가 같다라는 행렬에다가 이렇게 두 행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식에서 사용했던 수학 문자 과정에서 사용했던 이 등호를 행렬에다가도 동일하게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수의 등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두 행렬이 같다는 의미로서 이 등호를 붙였는데요. 이건 언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냐면 일단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11, B11이 같고 12하고 B12가 같고 이런 식이에요. 즉 제1열, 1행 1열끼리, 2행 2열끼리, 1행 3열끼리 그리고 2행 1열끼리, 2행 2열끼리 그리고 2행 3열끼리 A23는 B23와 모두 같을 때요.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모두 같을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는 같았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서로 같지 않다면 두 행렬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상등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됐는데요. 덧셈도 비슷합니다. 두 행렬의 덧셈은 우리가 수나 문자에서 사용했던 덧셈처럼 이렇게 행렬에서도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이 행렬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약속합니다. 위에다 써볼게요. 행렬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크기가 일단 같아야 돼요. 상등관계 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A11, 1행 1열과 B11 이런 식으로 A12, B12, A13 그리고 B13예요. 그리고 A21, B21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선형대수 부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정의가 이렇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약속을 한 거예요. 상등관계 덧셈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셈이란 건 뭐냐면 C가 행렬의 상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A11, A12, A13라는 행렬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행렬이 있었잖아요. 자, 이때 행렬의 바깥에 상수 C 컨스탄트의 약자를 쓴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각각의 구성원수에다가 C를 곱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CA11, CA12, CA13, CA21, CA23, CA22죠. 그리고 CA23예요. 자, 이렇게 그냥 각각의 항에다 C배를 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C가 만약에 이건 이미의 실수예요.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배를 다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때는 자, B의 구성원수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덧셈은 방금 전에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뺄셈도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덧셈과 스칼라 곱셈이 정의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뺄셈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 파트에 해당되는 이 행렬 이론, 벡터 이론들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손쉽게 학습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행렬의 상등관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A1이 4, 1,2가 0, 2,1이 3, 2,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사실. 행렬의 덧셈은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크기가 같아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합니다. 행렬의 덧셈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얘네 둘을 더하니까 1, 5, 3, 3,
2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스칼라 곱셈, 구성 성분 모두에다 스칼라벨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질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렬의 덧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서 행렬의 덧셈을 정의할 때는 각각의 행렬이 같은 크기여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이제 같은 크기로 돼 있어야 되는 행렬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자, 1번, 첫 번째 A번은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증명하지 않을 정도로 쉬우니까요.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바꿔도 똑같잖아요. 실수의 집합에서는 덧셈 교환이 가능합니다. 실수나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요. 얘는 괄호를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A번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B번은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럴 경우는 아무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는 괄호를 생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C번은 A에다 영행렬 더하니까 다시 A가 된다. 이 말은 곧 영행렬이 덧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A에다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요. 자, 마이너스 스칼라벨을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1 A는 결과적으로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마이너스 A가 행렬 A의 덧셈에 대한 역원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항등원,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덧셈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스칼라 곱셈에 대한 성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스칼라를 분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C하고 K도 스칼라일 때 역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C하고 K가 스칼라였을 때 이건 뭐냐면 아무나 먼저 곱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니까 보통 괄호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CKA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행렬 A에다 1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스칼라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덧셈에 대한 이 네 가지 성질, 교환, 결합, 항등원, 역원,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 그리고 스칼라 곱셈 아무나 먼저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와 같은 스칼라 곱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 덧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 스칼라 곱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 모두 8가지 성질을 행렬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이 갖고 있는 이 8가지 성질은 사실상 우리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또 배우겠습니다만 벡터가 갖고 있는 8가지 성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서 도합 8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수학 대상이 있다면, 어떤 수학적인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을 다른 말로 우리는 벡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뒤에 가서 배웁니다. 벡터 스페이스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교재 8장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행렬이라는 개념, 그리고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덧셈과 스칼라 곱셈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7장 2절에서는 행렬과 행렬의 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곱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